예, 저는 보충갈제 비슷한 거 준비하라 그래서 했는데 간단하게 한 7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여튼 가입자가 저는 기본적으로 소외 배제된 건강보험 지배구조를 한번 좀 잘 냉철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여, 건강보험의 중대한 중요 요소가 이제 급여를 할 것인가 여부, 수가, 본인 부담금률 및 그 상한선, 보험료율, 미시행하는 곳이면 상병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급여 여부의 결정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위원회에 이제 백을 받는데 그 부분 뒤에서 좀 보고요. 수가는 이제 건정심이 이제 사실상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정심 역시도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수가계약제로 우리가 건보 통합해가지고 건강보험법 제정할 때 했던 45조 1항이 사문화되고, 사실 결국은 이제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건보공단은 단지 현재는 형식적인 환산지수 계약을 하는 주체로 전락하는 정도의 서로 제도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그것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률과 관련돼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복지부가 과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서 보고요. 보험료율 이제 또한 이제 건정심하고 있는 이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입자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가입자가 소외 배제되고 있는 이 중요한 모든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역상으로 보더라도 99년 체제가 그렇게 좋은 체제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가 돼서 이원화되어 있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가입자의 대표성이 과연 충분히 반영되어 있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실력을 가늠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공급자 사이드가 우리는 5%, 6%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건보 통합을 이뤄냈고, 공급자가 국가와 공공부문이 공급자 부분에 관한 일정한 포션을 갖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작용된 것이 99년 체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게 아마 틀린 분석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 의료보험 관련된 병원의 폐파업이 연이어서 수가 인상 관련된 폐파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이 재정 체제가 건정심의 과도기적 체제였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사회나 노동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죠. 상시적인 기구로 관철되어가지고 현재의 그림을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문제점을 한번 개별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건강보험의 핵심적 요소의 결정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사실 공급자 측이 주도 내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정해지는데, 이 수가가 총 재정 소요 윤곽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복지부가 주관하에 기존의 비급여의 급여화나 부담금률 인하 그런 등등 보장성에 관한 정책적 팩터가 이제 거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총 재정 소요가 결정되면 이제 보험료율 인상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의사결정의 주도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프로세스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핵심적인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 이게 과연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지의 부분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만, 결국 명실상부한 가입자 대표가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과연 수가 및 요양급여 방식을 포함한 수가 부분과 부담률 등 보장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보험료율을 연계해서 재구조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고민이고, 그게 1단계 개혁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주도하는 의료 서비스 체계를 이제 혁신해서 저출산 고령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을 확대한 방향, 이런 형태가 아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고요. 그리고 현재 건정시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의사결정기구라고는 하지만 급여 여부 및 수가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 이제 그 심평원에서 위탁하는 그 전문평가위원회고 약제급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 건정이 실제로 이제 로 데이터를 원 자료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의 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서면과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통과시키는 들러리 역할에 국한되는 그런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똑같은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5개 전문평가위원회하고 약제급여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게 과연 법상 그 지배구조냐? 전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법의 영역에서 복지부 장관이 심평원에 그냥 위탁하고, 심평원에 있는 그냥 내기에서 정해지는 그 기구에 불과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원래 예정됐던 프로세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건강보험의 지배구조가 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가 결정 프로세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제일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가입자 배제경이 매우 크고 비문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자들 중에 실제 진료 현장에 이제 종별, 과별, 의료 행위들에 대한 대표적 샘플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수년 단위로 이제 그 데이터 DBAS를 구축해 가지고 상대가치 운영 계획단 등을 만들어서 상대가치 점수를 이제 조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면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종군별로, 그다음 같은 종 내에서의 과별로의 그 시장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중립적이다, 재정 중립적이다, 자꾸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상대가치 점수는 사실은 시장 전체 포션으로는 100이 돼야 되는 거죠. 100이. 그런데 항상 보면 100이 좀 넘어요. 왜? 기존의 기득권의 비중을 그대로 깎질 못하니까 비중을 올릴 때를 가중치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넘어가요. 100이 넘어가는 건 뭘 의미하냐?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깝깝한 게 뭐냐면, 그 법조 쪽을 뭐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왜 의료인들이 경제적 보상 체계가 그대로 기득권으로 인정돼 가지고 원가에 반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트 다운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건비 포션에서 다운이 안 돼요, 거의.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현상 유지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보존해주는 이런 수가 결정 메커니즘 자체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공공이 국공립 같은 공급자부 사이드에 그 포션이 없어서 시장을 민간이 지배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상대가치 점수, 그러니까 수가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상대가치 점수 결정 과정이 가입자가 배제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건강보험 모든 거버넌스 논의가 가입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가버넌스 개편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더 나가는 게 정책 팩터로서 이제 종별 가산율 같은 거를 복지부가 알아서 정하죠. 이게 이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전달 체계, 1차, 2차, 3차 대학병원까지는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을 막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산율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비 부담에 관한 그걸 부과하는 부분인데, 가입자들이 약간 의견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평가위원회하고 약자급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역시 공급자 중심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가입자의 마인드의 관점에서 과연 이 부분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쪽 민간 시민사회 패널들은 비상임 위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붙박이로 고정 패널로 있는 사람들은 심평원 사람들과 복지부에서 지명한 일부 분들이 이제 이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 자료 가지고 이제 안건으로 올리면 비상임 패널들이 불려온 이 풀에서 뽑혀온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는 정도. 그 자료는 모두 비공개 대비고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 혼자서 그 회의 때 그냥 보고 논의하는 거니 이것 또한 건정심 못지않게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 가장 심각한 건 전 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하고 마찬가지인데 연금정책국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1년에서 2년,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도 뭐 마찬가지죠. 1년 내지 2년짜리 국장과 과장분들이 와가지고 알만하면 가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이게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관련된 패널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사고 치지 않고 기존의 권력 관계들이 어느 정도 불안정한 균형이 유지된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는 구조로만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버넌스의 구조 아니냐라는 부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건정심의 평가위원회의 소집과 발의권 관련된 부분들 보면 사실상 건정심이 뭐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 외에도 될 리가 없죠. 25명으로 돼 있는데 8대 8로 돼 있는데 8명 가지고 안 되거든요. 복지부가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회의 소집이 개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지부가 필요한 안건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냥 위원회로 소집되고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 발의권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똑같은 현상인데 21구조 개편이 기금운용위원회하고 비슷한 그런 것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정심 투명성 공개성에 관해서는 아예 회의 자료 자체가 회의를 했다는 정도의 회의록만 있죠.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했고 무슨 안건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떤 논의가 되었다는조차도 공개되지 않는 정도의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우리 건정심의 우리 건강보험의 주요 의사결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국민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관여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양해할 수 있는 선의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배구조가 거버넌스가 이렇기 때문에 현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제 개편 방안에 관련돼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김준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기금화 관련돼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 시스템에 편입되어지는 순간 재정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연금 같은 이런 적립직 기금하고는 차원이 좀 완전히 다른 성격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화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편 방향에서 저는 현재의 재정운영위원회 공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위원회 형태가 될 것 같긴 한데 보험료 결정하고 본인 일부 부담금이 부담률 부담액 이 부분을 이제 건정심에서 이관해 가지고 보험료 그다음에 본인 부담률 같은 보장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그다음에 종합계획상의 의료 공급 체계에 관련된 부분 재정 부분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독립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공익위원들 등의 패널들의 경우에는 국회의 추천으로 해서
대표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드렸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치 점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 개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 부분에 관한 것이 재정운영, 세력이 확대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상설화가 되면서 그 산하에 상설기구를 사무국 정도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를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게 안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심평원 이쪽에 평가위원회의 민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김진영 교수님이 발제 그 내용들로 1차적으로는 과도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정심 권한 축소와 가입자 대표성 강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라고 종합계획 중에 상당 부분을 떼서 재정운영위원회를 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뭐 건정심 권한 축소 관련된 기존 발제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당 맨 끝에 토론 맨 끝에 보면 재정운영위원회, 건정심, 각종평가위원회 공동 개편 사항으로 보면 회의 소집 권한이 이게 이제 비상설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위원을 몇 명 더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원들이 해봐야 2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회의 한 번 가서 회의 자료 며칠 전에 받아보고 회의에 들어가는 정도의 구조로는 이런 거를 현재 건강보험의 주요 현안들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정도, 2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의 정기회의라는 정도의 건정심 정도는 그 정도로 반상설 정도로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설화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그쪽의 위원들도 반상임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자 대표 패널 쪽도 마찬가지고 공익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도 수준으로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풀타임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헌신성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 체계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지금 한 200만 원 정도의 거마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비상임 같은 게. 근데 최소한 그 정도라도 보상 체계를 갖추면서 책임감 있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의권, 안건 발의권, 소집권, 그다음에 자료 제출, 출석 요구권, 이런 등등의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전문평가위원회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전문가 그룹들이 이분들의 건정심 쪽에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개편해 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만은 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